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가슴. 내면과 외면을 고루 갖추어야 미인이라지만 그 중에서도 외면의 가슴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풍만하거나 적당하거나 혹은 빈약하거나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감에 영향을 받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니 그 고민이 보통이 아니다. 과연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슴은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옷맵시를 살리기 위해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원하지 않게 가슴 부피마저 줄어들어 더 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가슴 성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가슴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기능성 속옷이라든지 보조용품을 이용을 해서 가슴의 크기나 모양을 조절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은 여성성을 표현하는 부분이면서 여성 스스로 본인의 가치와 자신감을 표출하는 부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가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원하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봐도 옷의 맵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수유로 인해서 작아진 가슴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로 줄어든 가슴의 볼륨감을 키우기 위해서 또 중년층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 성형을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빈약한 가슴이 아닌 또 거대 가슴 때문에 가슴 성형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방 비대증 분들의 고통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가슴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어깨, 목, 허리에 통증이 수반되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둔해 보일까봐 움츠러들거나 또 속옷의 끈을 심하게 당겨서 매는 방법으로 가슴을 작아 보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인기피증까지 앓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가슴 성형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분들 모두 아름다워지고자 가슴 성형을 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어떤 가슴이 가장 이상적인 건가요? 네, 가슴은 인종, 체형, 연령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집어서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당히 풍만하고 탄력이 있으면서 원추형인 가슴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는 크기, 모양, 비율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편인 동양인의 경우에는 엉덩이 둘레만큼 가슴이 크면 상체 비만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날씬하면서도 가슴은 풍만해 보이길 원한다면 유두를 지나는 윗가슴 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한 2cm에서 한 5cm 정도 작아야 하고 신체 사이즈는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가 34, 24, 35인 정도 즉 여성의 속옷 B컵이 꽉 차는 정도의 가슴이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C컵을 선호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가슴의 모양은 정면을 향해 섰을 때 쇄골의 중심과 양측 유두를 연결한 선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어깨와 팔꿈치의 중간에 유두가 있고 또 유두의 방향이 약간 밖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 유두에서 가슴 아래쪽까지의 길이는 5에서 7cm 사이이고 유륜의 직경은 4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유두가 살짝 올라간 모양에 또 색깔은 연한 적색을 띠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상적인 가슴을 가지기 위한 가슴 확대 수술과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슴 확대 수술이란 유방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크게 만드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 수술은 선천적으로 가슴 발육이 저하됐거나 출산 후에 유방이 작아졌거나 체중의 감소 또는 외상 등으로 인해서 유방의 모양이 변형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가슴을 절개하는 방법과 보형물의 종류, 또 보형물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요. 이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수술은 절개하는 위치에 따라서 겨드랑이 절개법, 또 유륜주위 절개법, 가슴 밑 또는 배꼽 절개법으로 나누고요. 또 보형물이 놓이는 위치는 대흉근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그리고 이중 평면으로 구분됩니다. 네. 가슴 확대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보형물을 넣기 위해 가슴을 절개해야 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슴 성형을 위해서는 가슴을 절개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개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겨드랑이 절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드랑이의 주름진 곳에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륜주위 절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륜의 위치 조절이 가능하나 흉터와 유륜 감각 손실에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슴 밑 절개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가슴 밑 주름에 3에서 4cm 정도 절개하고 수술을 하므로 시야 확보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거의 90%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나 동양인에게는 흉터가 많이 남아서 주로 재수술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네 번째로 배꼽 절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흉터와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생리식염수 보형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슴 성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안전하고 또 선호되는 방법으로는 겨드랑이 절개법을 이용해서 최소 절개를 하고 거기에 내시경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에서는 여러 보형물과 수술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혈관과 신경의 손상을 피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 크기에 맞는 정확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가슴의 크기나 모양, 촉감을 결정짓는 보형물의 모양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가슴 확대 수술에는 어떤 보형물이 사용이 되나요? 가슴 성형에 쓰이는 보형물은 그 재료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계열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으로 된 주머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슴에 이 보형물을 넣은 후 식염수 양을 다르게 주입함으로써 그 크기를 조절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촉감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블루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는 식염수, 외부에는 실리콘 계열이 사고 있는 이중으로 된 공간이 있는 보형물로서 타 보형물에 비해 고가이며 유방암 수술 시에 주로 조직을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코헤시브 계열 보형물이 있습니다. 줄여서 코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의 내부에는 고체 형태의 젤이 들어있어서 보형물이 손상되더라도 내부의 젤이 누출되거나 흐르지 않습니다. 또 촉감이 생리식염수 보형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고 또 수술 후의 모양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네. 보형물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의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인기가 있는 보형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선호되는 보형물은 무엇인가요? 네, 가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모양과 촉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맞게 기능이 개선된 보형물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젤입니다. 코젤은 이전의 둥근형과는 달리 물방울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수술 후에는 자연 가슴처럼 또 중력에 따라 모양이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또 물방울 가슴 성형은 텍스처 타입이라 가슴 마사지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가슴이 딱딱해지는 이런 구형 구축이라는 합병증도 훨씬 적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형물을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놓을 위치도 정해야 할 텐데요. 가슴 확대 수술에서는 이 보형물을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네, 가슴 확대 수술을 하려면 보형물이 삽입될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형물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 근육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은 유선 조직에 손상이 없어서 안전하며 또 보형물에 삽입된 티가 덜 나고 또 구형부축의 발생이 적고 또 차후에 유방암 검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진 가슴에 적용하는 이중평면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일부 박리해 줌으로 인해서 처진 근육이 조직과 함께 위로 당겨 올라가게 하는 방식인데요. 또 처짐 교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 조직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 방법은 가슴이 심하게 처져 있거나 보디빌더 등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유방하수가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보형물이 비치거나 구형부축이 많이 생기며 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의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가슴 축소술을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가슴이 커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빈약한 가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한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축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 여성의 한쪽 가슴 크기는 평균 한 200에서 250cc로 여성 속옷 A컵에 해당하는 무게인데요. 한국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비해서 1000에서 2000g 정도 더 무거우면 유방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비대의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있으며 또 유전적인 영향 등으로 가슴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10대에서 또 빈발하고 병적인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전신 비만이 가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방 비대증인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런 가슴 축소술을 원한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유방 비대증의 문제점으로는 당사자가 가슴이 지나치게 커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위축되는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 무거운 가슴 때문에 어깨나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유발되며 또 심한 경우에는 척추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신체적인 문제도 동반합니다. 또 가슴 아래쪽에 습진 등의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적당한 크기의 가슴을 가져 그간의 마음고생을 해소하고 또 통증 없는 편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자 가슴 축소술을 받습니다. 또 가슴 축소술의 방법은 가슴 확대 수술처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정형화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수직절개법, 또 유륜절개법, T절개법 등의 축소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풍만한 가슴을 선호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가슴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가슴 축소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슴 축소술은 처진 유두를 적절한 위치로 상승시키고 또 큰 볼륨과 처진 피부를 같이 교정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가슴 축소술은 4가지 수술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절개법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비교적 합병증이 적고 수술 시간도 짧아서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륜주의 절개법과 O자형 절개법의 장단점을 보완한 수술법으로서 O자형 절개법보다 흉터가 적고 비교적 큰 가슴에도 교정이 가능하며 또 수술 후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또 유두 부위의 감각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륜절개법입니다. 이것은 피부에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젊은 사람, 또 줄이려는 가슴의 양이 적은 사람, 또 유륜이 너무 작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는 O자형 절개법입니다. 또 이 수술법은 절제할 양이 많거나 또 피부를 많이 제거해야 할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시행되어 온 방법으로 비교적 수술 과정이 쉽고 결과 예측이 용이하며 많은 양을 절제할 수는 있지만 흉터가 너무 심하게 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흡입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방하수가 없고 또 피부에 탄력이 있으며 축소해야 할 양이 적고 또 유방 비대가 지방 조직 때문에 환자에게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흉터가 전혀 없고 또 수유가 가능하고 감각 유지가 확실하지만 많은 양의 축소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가슴을 확대하는 것이든 축소하는 것이든 수술 후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가슴 성형 후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일반 속옷을 착용하면 가슴의 모양이 몰리게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와이어 있는 브라는 6개월 뒤에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가슴 축소술 후에는 수술 후 3달 뒤부터 일반 속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 또 과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수술 후 한 달간은 팔을 많이 사용하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연, 금주, 그리고 찜질방과 사우나나 목욕탕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가슴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슴 성형을 상담하는 분들이 수술 후의 모습을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요. 치료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7세 여자 환자로 275cc 보형물로 물방울 가슴 확대 시행한 사진입니다. 가슴골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가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39세 여자 환자로 출산 후에 처진 가슴을 이중평면 가슴 확대술을 하여서 처진 가슴을 올려주고 300cc 물방울 보형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32세 여자로 너무나 작은 가슴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결정한 사람인데요. 290cc 텍스처 라운드 타입의 보형물로 풍성한 볼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39세 여자 환자로 사춘기 때부터 거대 유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수직절개법을 이용한 축소술로 사이즈도 줄이고 처진 가슴도 올려준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여성의 가슴 성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전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의 가슴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큰 가슴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신체에 맞는 균형이 잡힌 적당한 크기의 가슴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술을 무턱대고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슴 성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병원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은 출산 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볼륨감 있는 몸매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슴 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얻고자 또 혹은 심신의 어려움을 들고자 가슴 성형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분들 모두 수술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더욱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생명을 키우고 애정을 나누며 미를 표출하는 중요하면서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고귀하면서도 소중한 이 가슴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검진 등을 통해 건강한 가슴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